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까발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찐진보 채널 김성수 TV 오랜만에 여러 구독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잘 쉬셨습니까? 하지만 사실 편안하게 쉬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아마도 추석 민심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같은 곳은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52시간 제한까지 해제를 시키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복구에 정말 혼신을 다했던 것 기억합니다. 포스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도 포항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에서는 포스코 포항 사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들은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수대로 오늘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세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 대변인 김현정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추석 관련해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셨죠? 네, 오늘 10시 반에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 예. 그리고 박범계 예. 그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거든요. 예. 그 세 분이 같이 추석 민심 이후에 기자간담회 열어서 추석 민심과 그리고 이제 우리 하반기 이제 정기 국회가 열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 당이 어떤 기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기자들과 1시간 정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배석했고요. 예, 어떠셨습니까? 일단 추석 민심 네. 어떻게 파악이 됐죠? 민심은 한마디로 정말 뭐 절망스럽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있었죠. 저도 이제 평택을 지역위원장이어서 평택에 있는 전통시장들 다니면서 이렇게 장보기 행사도 하고 민심도 들었었는데 정말 13년 만에 최대 그 장바구니 물가였잖아요. 아, 엄청났죠. 엄청 올랐더라고. 실제로 뭐 제가 직접 이렇게 구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서민들도 힘들고 주로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거로도 많이 장을 보시는데 그 상인분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 지역 화폐 사용량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대요. 네. 그리고 손님도 한 절반으로 줄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도 비싸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지금 그 예산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지역화폐 확보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지자체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새롭게 달마다 이렇게 지역화폐를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틀 만에 끝났대요, 전액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를 잡는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저도 오대산에 가서 좀 쉬고 왔는데 그 앞에 이제 양파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서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가봤는데 싸질 않아요. 쌀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호소가. 그래가지고 야 진짜 물가가 심각하구나. 양파, 옥수수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이 역대 최고로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6%대로 지금 폭등했잖아요. 네. 폭등했고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 또 무역 적자도 상반기 무역 적자도 66년 만에 최악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 대중 그 외교 정책 잘못해서 네. 그전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중국의 무역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조차도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 지난번에 우리 나토 정상회의 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뭐랄까 이렇게 실리 외교, 국익을 우선한 실리 외교를 하지 못하고 친미 성향의 이런 태도들을 보였다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그렇죠. 패싱당한 그런 이제 그런 것도 결과치에 이제 반영된 그런 건데,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추석 민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말 경제랑 물가, 민생은 정말 힘든데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 오히려 그런 이제 노인이나 청년들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은 삭감하고 그렇죠. 지역화폐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폭우 때문에 수혜받은 그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현재는 이제 최대 200만 원밖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 대상도 주택만 되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금액도 좀 확대하고 그 상가까지도 좀 저 범위도 좀 확대해자라고 그래야죠.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다 지금 무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수혜 지역 현장에만 가서 그 애드립만 치고 예. 그걸 뭐 이제 민생 쇼라고 하죠. 예. 가서 뭐 뭔가 현장에 가서 뭔가 대단한 거 뭐 말로만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정책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장에 가서도요. 보리밥 사진 나오면 보리밥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리밥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소연을 듣다가 예. 얼마나 식탐이 있으면 대통령이 보리밥 사진을 보면서 가가지고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걸. 도대체 진심이라고 하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고 느낌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예. 이제 이 정부가 민생이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무능하다라는 없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 예. 그래서 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삭감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우리 그 부자, 그러니까 뭐 주식 양도세도 100억 이상 넘는 경우에만 저 하는 거로 이렇게 저 확대시키고 1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켜 버리고, 뭐 그런 등등의 그 정책들을 보면 전부 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고, 반면에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삭감해 버리는, 그리고 이제 이제 부자 감세를 통해서 줄어든 재원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라든지 청년이나 그 노인과 같은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식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게다가 민영화 시키려고 하고 국가 재산을 팔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렇게 민생이 힘들 때 사회적 약자한테 그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그 버팀목이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공기관을 오히려 민영화시켜서 경쟁의 자본주의의 질서 안으로 이렇게 편입시켜 버리면 당연히 공공재 요금들이 인상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뭐 그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에서도 우리가 극명하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기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장적 재정,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민생을 살리는 식의 정책으로 가고 있지 거꾸로 가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는 뭐 늘 얘기하고 있는 탈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지금 다시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회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지 정말 뭐 납득이 안 되죠. 용산 개구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린로즈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추석 때 몇 군데가 아주 난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 추석 그 연휴에 이런 난동이 벌어져 가지고 사실 그곳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팠는데, 한 곳은 소녀상이었습니다. 어제 한밤중에 소녀상에 그러니까 밤 12시에는 집회를 갖다가 다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진이가 밤 12시에 김상진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예. 윤석열 팬카페 대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신자유연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사이버 레카입니다. 그런데 이 김상진이가 12시에 여기다가 밤 12시에 집회 신고를 한 거예요. 원래는 밤에는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화재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허락을 해준답니다. 집회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문화재 형태로 여기다 딱 신고를 해놓고 우리 그 소녀상 지킴이들을 마구 이제 물리력으로 밀치고 거기서 소녀상 철거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와 그리고 그런 철거 선언식을 갖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시간 동안 우리 대학생들이 막았는데 오히려 대학생들이 연행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경찰은 두 군데를 동시에 누가 더 소음을 많이 냈나, 누가 더 폭력을 사용했나를 놓고 수사를 하겠답니다. 진짜. 김상진은 어제 내내 얘기했던 게 얘가 나를 때리고 있어요. 그 어린 대학생들이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버티고 있었을 뿐인데 얘가 팔꿈치로 날 찔러요. 얘가 내 옷을 잡아당겨 이러면서 폭행을 했다고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그거 다 체증을 또 경찰들이 했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에 저기 그 소녀상 앞에 가서 매일 수요일마다 수요시가 있잖아요. 예. 이게 뭐 거의 한 20년 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거기 소녀상 그 철거 관련해 갖고 대학생들이 거기서 막 그 자면서 그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2,440일이 넘었습니다. 그럼요. 예. 연자 농성이. 알고 있죠, 제가 잘. 근데 거기에서 왜 갑자기 느닷없이 왜 거기 가서 참. 아, 800일이라고요? 지금 그 희망 나비 채널에 올라와 있는 현장 상황 화면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김상진이 추석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대가를 바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예 대통령실로부터 추석 선물 받았잖아요. 그 대가를 갖다 입증해야 돈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거기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혹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선을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추석 밥상에 김건희, 윤석열, 무능, 실정이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포항에서는 포스코에 대한 걱정 때문에 포항 시민 전체가 잠을 못 이뤘다고 하고, 근데 정부 차원에서 정말 발빠르게 그 어떤 구호를 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타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30% 초반대에서 이제 등락하고 있는데 예. 20%대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잇따르잖아요. 예. 두 번째가 저기 그 뭐죠 윤핵관, 예. 세 번째가 이준석, 예. 네 번째가 김건희 맞습니다. 씨잖아요. 그럼 거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를 방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상한 거 갖고 물타기 해가지고 막 정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이슈들을 덮으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구 유튜버는 이제 워낙 그 국민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 안 좋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저분들이 저렇게 할수록 더 악화돼요. 그렇죠. 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우리 김현정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사인의 기사를 추석 관련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사인이 나름대로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그런 지수를 통해 가지고 민심을 갖다 읽어낸 그런 설문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 말씀하신 4개의 사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이렇게 확보하게 한 그런 그 요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은 윤석열이 박근혜를 이겼더라고요. 박근혜가 탄핵 직전에 시사인가에서 조사했던 그 수치보다 지금 윤석열이 더 낮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다 복귀해 보면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사실 강한 그 정권 교체론을 등에 업고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보십시오. 예. 이명박이 퇴임할 때 3.95. 그 박근혜가 탄핵 직전에 3.91. 근데 지금 윤석열이 3.62예요. 첫 기록인데. 야, 이제 120일 지났는데. 예. 큰일입니다, 큰일.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역대 최단 기간에 그 이제 검찰총장 하다가 사퇴하고 나서 최단 기간 안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의 뭐 이렇게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지만 검증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딱 한 가지였잖아요. 그게 강한 그 정권 교체론 그걸 등에 업고 그냥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없는 상태에서 고민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제가 딱 봤을 때 대통령 놀이에만 아직도 지금 빠져가지고 뭔가 폰만 재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이제 됐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전두환 저기 노태우 정부 때 보면 군사 정부 때 보면 이렇게 경제는 좋았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관료들 갖다 쓰고 이제 자기는 대통령 놀이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경제 이런 게 좋아지고 그러면 나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라든지 또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그 보복, 뭐 정치 탄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제 그 검찰공화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여론이나 국민들의 그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둘 다 전부 다 지금 다 어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거 그럴 보세요. 생각이 없잖아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또 기재부 출신을 앉혔잖아요. 검찰은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정부는 기재부가 장악한 꼴입니다. 그냥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120일 동안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총리 전부 다 지금 공석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인적 쇄신 관련해서 세게 이제 막 그 여론이 약화되니까 기껏 한다는 게 이제 그것도 검핵관과 윤핵관 간의 권력 암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윤핵관들이 밀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실제로 가장 큰 인사 참사의 핵심은 육상시라 그래서 검찰 출신 맞아요. 6인이잖아요. 예. 그 6인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비서관이나 행정관급 한 50여 명 교체한다 그러는데 전부 다 그 윤핵관들이 추천한 인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대통령실도 검찰 중심으로 다 장악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요는 전부 다 기재부 출신으로 기재부 출신. 예,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계속 정치 탄압하는 식으로 예. 계속 기조를 가져가니 이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뭔가 회복되려면 뭔가 기폭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기재부 출신들이 정부를 장악해서 내놓은 그런 정책과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보십시오. 기재부 출신들이잖아요. 기재부 출신들이니까 일단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고를 까발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리지 않고 알리는 것은 전부 다 지금 고로 정상으로 가동했다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참혹해요. 그러니까 언론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재부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포항제철이 49년 만에 멈췄어요. 그리고 고로가 지금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문가들은 한 2년 걸려서 새롭게 짓고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데 자, 그 포항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포스코 직장인 출근길. 지금 포스코가 침수됐다는 게 여의도 면적의 3배가 침수됐다는 겁니다. 3배가.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침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저건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기관 산업인데.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물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민영화가 안 됐는데도 이 정도예요. 민영화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영화된 개별 그 수도 회사들이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도 못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마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포항이. 포항제철의 지하. 이러고 있는데 지금 프레시안도 포스코 심장 다시 뛰었다. 포항제철소 3고로 정상 가동. 정상 가동이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떤 위험을 안고 있고 제대로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가동을 하는 건지 이건 전혀 보도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고로가 뭐 무슨 난리가 나면 그냥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포스코는 민영화 됐죠, 민영화. 사실상 민영화 됐는데 네, 민영화 됐지만 실제로는 뭐 공공기관처럼 뭐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대단히 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그 폭우 피해 때 한번 된통 한번 무정부를 연상케 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으면서 예. 이번에는 뭐 그 저 흰남노인가요? 예, 흰남노. 흰남노 관련해 갖고 뭐 저기 선조치 후보가라는 식으로 막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막 그 지하 벙커에서 24시간 대기하겠다 뭐 당연한 거를 갖다가 그
또 폭우 피해 뭐 이런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뭐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이런 또 의도들을 보여가 맞아요. 국민의 지탄을 또 사기도 했는데. 근데 포스코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뭘 경상북도의 민심이 완전 개판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지원금도 왜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피해액이 1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내려고 하는 이준석 그 대표는 포항에 가서 그 4시간 동안 저거 했대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을 자원봉사, 갖다가 아주 예.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윤석열처럼 가가지고 구두 신고 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든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혀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뭐 현장에 한번 가면 국민들이 와 그냥 뭐 대통령 오셨네 이런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실제로 그래서 제일 만만한 군 부대를 가졌습니다. 군 부대를. 군 부대 가서 군대 들어간 본 적도 없는 인간이 식판에 밥도 한번 먹고 장병들하고 웃으면 그게 됩니까? 장병들은 그때 정말 그 천금 같은 추석에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는데 쉬기라도 해야지. 추석 때는 뭐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래도. 근데 거기 가서 대통령 온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들. 그또 지난번에 왜 그 대통령실 예산 전용하고 이런 거 할 때 예. 그 군 예산 그 축소해가지고 또 군화 사는 지탄받았잖아요. 비용, 예. 속옷 사는 비용. 그런데 가서 밥만 먹으면 됩니까? 내가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이 쇼가 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군 예산은 축소하면서 가서 장병이나 밥 한 번 먹으면 예. 그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거냐고. 스페이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어로 되신 분이 우리 또 멤버십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일어를 몰라요. 그래서 못 읽어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PD님은 좀 아실 텐데 일어를.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영국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조문하러. 그 조문 외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19일 날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들렸다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때 뭐 바이든 대통령도 오신다 그랬고 일본의 총리도 올지 고민 중이라 했는데 올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장례식에 가서 예. 애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굳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조문 외교인 거니까 외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또 일본 총리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그동안 꼬여 있는 그런 것들 해결하는 실마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참석하려고 하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얼마 전에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본부터 다시 배우라라고 혹평을 한 그 칼럼 게재한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 안보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무능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나토 순방도 괜히 가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 중국하고 러시아 자극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최초로 무역적자 중국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원인 제공을 거기서 사실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강복절 때였죠. 예. 강복절 때 김대중과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막 했잖아요. 해놓고 하고는 그 굴종적으로 예. 그 일본한테 막 굴종적인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도 관습이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질 않나. 또는 그 뭐야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려는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중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주일 대사가 발언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꼭 대법원에게 압력을 넣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왜 우리 그 반도체 관련해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왜 우리 그 수출 제재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좀 화이트리스트에서 좀 빼달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빼달라 그랬더니 벤치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당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에 넣어달라. 화이트리스트 넣어달라는 그렇죠. 거죠. 블랙리스트에서 빼서 화이트리스트에 넣어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외면당하고 일본한테도 외면당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이제 친미 외교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문했을 때 그 패싱해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것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전기차 미국에서 이런 게 인플레 방지법이라 해서 자국 내에서 전기차를 제작하는
제작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한 대당 1,000만 원씩의 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전기차는 거기에서 뺐어요. 예. 거기서 또 패싱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뭐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국, 일본, 미국에서 지금 완전히 패싱 당하고 있고 북한도 뭐 담대한 구상해가지고 뭐 저기 남북 관계 대단히 호전시킬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한에서의 반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도 보기 싫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9월 7일 날 북한에서 그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핵무기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6.15 선언을 통해서 되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제한들을 좀 완화시키는 내용들의 법령 개정을 9월 7일 날인가 북한에서 했어요. 예.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반도의 그 비핵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 관련해서는 그럼 그거 관련 대책은 뭐가 있는지 예. 그것도 지난 대선 때 기억나세요? 선제 타격론 막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후보 시절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다 그 반응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한반도 평화도 그렇지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까지의 그런 관계들이 다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 씨를 데리고 예.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러면서 세금을 써요. 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일본 거길 또 간다고 하니 저 영국에 영국을. 그 장례식에 간다고 하니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그 실패들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잘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번에는 그런 거를 좀 전화위복하는 그 성과를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기본적으로는 그 뭐 굳이 거기를 왜 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다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쟁을 꼭 좀 명심해서 예. 이번에는 좀 국익이라도 뭐라도 하나라도 좀 신뢰를 챙기는 그런 좀 저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역대 최악의 무능한 장관이 외교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뭐 하나 해결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기만 가가지고 하면. 뭐 구걸만 해요. 자, 산양삼 순백 시간입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어서 가져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산삼 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평소보다 산삼을 훨씬 많이 넣어 더욱 진하게 우려내어 싸웁니다. 어쩐지. 그뿐 아니오라, 게르마늄이 풍부한 지리산에서 자란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한삼 순백이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산삼 순백을 올리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그리하겠사옵니다. 아예 한 산자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 예, 산양삼 순백. 저기 우리 애니메이션에 나온 대로 이게 지리산 함양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산삼으로 유명한 그런 명산지에서 나온 그런 산양삼입니다. 게르마늄이 5배나 높은 그런 토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부한 게르마늄을 느껴보시죠. 예. 야, 좀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치기 싫어서 한 번 더 마시게 되는 이 구멍이 좀 컸으면은 혀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방송 올 때마다 그런 맛입니다. 원기도 충전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산양삼 순백 이게 그 이 병 하나에 7년근 산양삼을 고스란히 짜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산삼 하나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홍삼값이잖아요. 사실 정땡장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일본 기업이었죠. 일본 기업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관세 그 사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또 민영화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정관장. 뭐 그렇게 대리점을 하면 돈을 잘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진이 높으니까. 그 정땡장의 그 상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명하신 분들은 진짜 찐 민주 진보 진영을 돕는,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는 산양삼 순백을 먹습니다. 여러분, 1+1인데 38만 원인데 거기다가 사은품까지 드려요. 그러면 하나에 19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 병 하나에 6천 원 정도 꼴이에요.
6,000원으로 스벅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이걸 드시겠습니까? 스벅 커피는 제가 장담하지만 예. 그냥 진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면은 명예훼손 뭐 이런 거 들어오나 영업방해 들어오나 예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1666에 1080 1666에 1080 지금 전화하시면 민주진보진영이 유튜브에서 왔다. 저는 성수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1666에 1080 전화하고 그냥 사람상 순백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가 오더래요. 다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하나 주십니까? 네. 그랬더니 성수대로 회원이세요. 이러면서 2개를 다시 보내주시고 아, 거기다 사은품까지 주시고. 성수대로 회원인 경우만 원 플러스 원이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고를 하는 민주진보 유튜버들이 몇 개가 딱 있거든요. 거기에 회원이라고 할 때만 혜택을 그렇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양삼 순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메인 이슈 일단 장영하부터 가보겠습니다. 와 이재명에게 20억을 줬다라고 폭로하면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실제로 선거법에서 위반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던 장영하 불기소 결정. 조폭 박철민은 기소가 됐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검찰의 그런 해명 아닙니까? 아 그럼요. 박철민한테 속았대요.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기소할 때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뭐 직권남용 허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해당된다 이걸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그런 생각과 느낌 기억을 가지고 기소한 사람들이 예. 지금 그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그 조폭인 그 국제 마피아파 네. 그 박철민 행동대원의 말이 사실인 거로 믿었다. 네. 이 이유로 해서 불기소 처분했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죠. 그럼요. 그리고 이 변호사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도 있어요. 녹취록도 있죠, 다. 예, 뭔가 작전 아니야? 뭐 예. 박철민이 뭐 그러는데 작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했던 그런 녹취록도 있고 또 바로 확인됐잖아요.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김용판 국민의힘한테 제보를 해서 네.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돈다발 사진 사진을 막 흔들었잖아요. 그거를 국민들 네. 깨어 있는 국민들이 확인해 갖고 제보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반나절 만에 예. 예, 바로 확인됐잖아요. 예. 그리고 사과까지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이틀 뒤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장영하 변호사가. 맞습니다. 김용판은 못했어요, 무서워서. 예.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었죠. 그때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랬잖아요. 자신 있으면 나와서 기자회견 면책 해보세요. 특권 뒤에 숨지 네. 말고 기자회견을 하시라고 네. 이렇게까지 했던 건데 그거를 불기소 처분한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정 신청했어요. 예. 고등법원에다가 예. 다시 이제 저거 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것들이 너무도 명백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일단 그 자체로 그럼요. 뭐 사람을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은 이제 대장동의 본류 사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사에서 고 김문기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뭐 나중에 결제 과정에서 없어졌다. 요 내용들을 갖고 엮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배임 혐의로 엮으려고 하는 전초 단계로 기소한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이나 감정이잖아요. 느낌, 감정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합니까?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그거 갖고 기소를 한다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거리가 넘칩니다.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네. 그 욕한 것들이 전부 다 의견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은 공산주의적 정책이다 이따위 얘기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고소한 것이 예. 하나 있죠. 대장동 예. 몸통은 이재명이다.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거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닙니까? 예. 선거에? 고발했고
엊그저께 그 재밌는데 모 인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 또 허위사실 공표를 고발했더라고요. 모 인사가 아니라 김용민 PD. 김용민 네, 김용민 김용민 PD가 PD가 고발했는데 그때 한참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네. 뭐 주술, 점. 건진법사, 뭐 천공수님 이런 거 막 해서 한참 그 저기 왕자 새기고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궁지에 몰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모면하려고 예.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예. 거기 가서 내 아내는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 예.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죠. 그러면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려면 구약 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예. 검찰에 가서 외워 보라고. 그러니까 딴 거 다 떠나가지고 나는 진짜 이게 이런 그 식이에요. 이런 김건희가 레위기만 외워갔으면 좋겠어. 레위기. 레위기의 뒷부분에 가면은요, 예. 제가 도무지 외울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진짜. 그거 제사상을 갖다가 어떻게 차리고 거기에 뭐는 뭐 올려놓고 뭐는 올려놓지 못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외울 수 없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기 또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김건희 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렇죠. 그거는 빼박이죠. 4개월 동안 4천만 원 손해 보고 나왔다라고 어. 했는데 6월 16일 날 추가로 이렇게 거래한 게 분명하게 확인됐잖아요. 그 통장을 갖다 맡겨서 매매를 시켰다. 예. 그런데 다 전화 오고 그리고 1월 13일서부터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씨한테만. 근데 이 씨가 안 한 것도 나와. 그 전에 1월 12일 날 51번이나 무려 15만 주 이상을 갖다가 사들였어요. 네. 그거 자기가 사들인 거 아닙니까? 13일에 25고 사들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에 밝혀졌잖아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알프사이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이제 법치주의잖아요. 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대 이제 축인데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부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그 슬로건으로 해갖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네. 가장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맞습니다. 정부라는 평가가 이제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예. 이 장영하가 불기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왜 이게 공정하지 않고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버찌님, 장영화와 윤도리가 40년 친구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장영화를 변호하는 인간이 40년 직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서부터. 자,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화 변호사를 체포했다. 여기서 숨어있는 1인치가 뭔가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검사한테 제출해야죠. 그렇죠. 그럼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거죠? 기각했죠. 아, 체포영장은 발부해 줬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기각했어요. 체포영장 기각했다고? 예. 근데 어떻게 체포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현행범으로 잡은 거죠. 장영화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잡으려면 예. 그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주체는 검찰이니까 검찰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려시켰어요.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예. 체포영장은 나왔거든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와서 예. 체포를 했고 그 체포한 사유는 소환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출두하라 했는데 출두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체포를 한 거고요. 네. 그게 설득이 됐으니까 검찰도 처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처음엔. 그래놓고 말씀하신 대로 이 48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안 수사가 필요하게 한다고 바뀌어버렸어요. 예. 근데 체포영장이 나올 때는 법원에까지 도장을 받은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장영화 변호사의 변호인이 누굽니까? 석동일 변호사가 누구예요? 40년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잖아요. 민주평통 지금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저거 한 거죠. 석동현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바뀐 거는 딱 하나예요. 석동현을 변호사로 썼다는 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아무나 변호를 해줍니까? 그러면 이건 윤심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동현이 얼마나 비쌉니까? 장영화가 그렇게 낼 돈이 있는 줄 아세요? 그분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계속 지면서 돈도 없어요. 별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허위 비방 장영화 봐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 윤석열의 40년 지기 덕분 아니냐.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 내릴 때 그런 희한한
변명을 갖다 내걸 수 있었던 것도 석동현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저때 저게 엄청나니까 0.73% 차이로 당락이 갈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때 저 사건은 정말 그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어요. 그 당연하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은 예. 그리고 지금 그 장영하 변호사가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같이 활동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막 둘이 막 포용하고 찍은 사진도 있었고. 예.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에 출마도 했었고. 예. 그래서 이거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이 이게 검찰공화국이고 야당 그 당대표에 대한 기소 그리고 그 본인들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는 그러니까 그 입장에 서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하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김건희 여사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다 무혐의 불송치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심각하게 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불공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에 도이치모터스가 어떻게 지금 아직도 네. 지금 서면 조사로 지금 됩니까? 이건 당장 체포해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자, 장영하를 그래서 재정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지금 석동현이 계속 그 변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고등법원에다 하게 돼 있거든 재정 신청은. 그럼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뭐 구속을 해라라든지 그 기소를 해라. 기소 여부를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또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구속력이 재정 신청에서 받아들여지면 구속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그 수기분리, 예.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그렇죠. 수사는 경찰이 맡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대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 좀 전에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검찰이 다 해버리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냐.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자고 했던 그 수기분리법이 힘들게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게 9월 10일 이틀 전부터 시행이 됐어요. 네. 그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네. 근데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통해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하죠. 통해서 다 지금 검수 원복법이라고도 불리죠. 다시 또 원복시켜 놓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아까 이제 그 박범계 그 정치탄압 대책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유례 없이 9월 10일부터 법과 시행령. 법과 시행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정말 희한한 그러니까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원적인 시행령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지금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그 유례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의 작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셨죠. 입법 예고 일자도 충분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냥 9월 10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한동훈은 어마어마한 무리수를 뒀는데 입법 언론이 예고- 비판을 안 합니다. 엄청 단축했죠 입법 예고 기간도. 언론이 이게 이렇게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안 해요. 그냥 시급하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정말 주변에서 한동훈을 갖다 빨아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명토 박아서 확인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의겸 대변인이 저희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예. 특히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역할이 정치 탄압과 관련된 그 대변하는 거에 좀 많이 이제 그 역할이 딱 부여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브리핑을 통해서 이 장영하 변호사 건 관련해서 이제 논평을 낸 건데 그 공공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이상현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예. 이상현 부장검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은. 예. 그리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검찰공화국 내에서 사정정국을 통해서 정치 탄압하는 그거를 거기에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 자꾸 유형무에 넘어가 버리니까 다시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렇죠. 반드시 뭐 그것이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네. 이런 도의적이나 이런 또 국민적인 그런 그 책임 같은 경우는 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추석 밥상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사람은 김건희였습니다. 사실은 김건희를 추석 밥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작전이 진행이 됐어요. 치밀한 작전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스스로가 공식적인 활동들을 정말 거의 안 하면서 언론에는 노출되지 않으면서 자기네 그 우익 유튜버들 사이에서만 노출되는 그런 전략을 썼죠. 일단 하나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그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을 기소를 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김건희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그 모 이전에 그 자기가 진보 진영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굉장히 커졌던 그 유튜버가 언론사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실제로는 두 개로 갈라진 게 아니라 법인은 더 탐사로 왔고 그리고 그냥 대표만 해임된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사실은 그 채널을 이제 자기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김건희를 줄리라고 했던 그런 의혹들은 전부 다 기자들이 막 오버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이 김건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추석 밥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동조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가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62.7%. 수사 결과는 불공정했다 64.7%. 국민들은 아는 거죠. 이게 그 특히 이제 허위 주가 조작도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허위 경력 관련해서는 그 경찰에서도 22건 중 12건이 허위 경력이다라고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인정했고 본인도 그 기자회견 자청해서 대선 때 예. 또 돋보이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잘못 기자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인정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불송치하는 이유로 그 채용 담당자 대학의 채용 담당자 5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채용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진술을 받았다 그래서 불송치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반 그 사기업에 입사할 때도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면 채용이 무효됩니다라고 다 돼 있잖아요. 아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거기 해당되지도 않았고 입시 사정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는데 허위 문서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이유로 입학 취소시켰잖아요. 예. 그럼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지금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예.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그게 지금 7년인가 그렇죠? 예. 7년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가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여서 2012년 12월인가까지여서 그 2012년 12월까지가 기준으로 되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봤자 올해 말까지 아니에요? 예. 10년이면? 맞습니다. 10년이죠, 10년.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면서 그 시기를 넘겨버리려고 하는 넘겨버리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허위 그 학력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지금 그게 공소시효가 그 7년이죠, 7년. 예. 7년이어서 근데 이제 2014년도에 그 이력서를 낸 그 국민대 예. 그 뭐 디지털 관련된 무슨 학부였던 것 같은데 예. 그 또 다른 학부 이름이 바뀌면서 2016년도에도 이력서 낸 게 있어서 예. 그 16년도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공소시효 도가 되기 전에 빨리 뭔가 수사하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시간 끌기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법 필요하다는 게 지금 SBS, MBC 여론조사에서 공이다 60%가 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또는 각종 그 수사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게 64%가 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김건희의 이야기를 숨기려고 하는지 분별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건희는 지금 현재 시사인의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일부러라도 더 보도를 하고 더 알려야 되는 게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하고만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러니까 이번에 썬데이 저널에 나와 있는 그런 식의 좀 선정적인 그런 기사만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런 건 또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 범죄적 사실에 대한 거, 이거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특검 반드시 제대로 진행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특검을 갖다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걱정이 있거든요. 조정원 의원이 자기 몸값 올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분이 몸값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 우리 민주당으로 예. 비례대표 되신 분이잖아요. 예. 됐고 이제 근데 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1차 관문은 이제 법사위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 통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것인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지지율이 폭락해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킬 만한 뚜렷한 모멘텀도 지금 없는 데다가 예. 계속해서 그 국힘당 내부는 오로지 이준석 찍어내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당무에 다 개입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윤핵관이나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지금 중심에 자꾸 밀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들이 이제 모아져서 내후년 총선이잖아요. 예. 총선 때 이러다가는 다 공멸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면 예. 아니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들이 64%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거부만 할 거냐? 그게 힘들 거라는 거 봐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특검으로 큰 사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강하게 이렇게 더 올라가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은 해야 돼요.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더불어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꾸 이게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도 주로 말하는 이게 정치적인 정쟁과 거의 1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일 그렇죠. 중요한 민생은 우리가 얘기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서로 윤석열 정부와 그 국민의힘의 또 의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는 민생 정당으로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가기로 했고, 그 정치 탄압에 대한 것은 정치 탄압 대책이 있잖아요. 대책이 중심으로 대응하는 거로 이렇게 딱 투트랙 전략으로 명확히 이제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간님, 그리고 김건님, 그리고 또 하우스풀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이 원하던 만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쇼를 다 했잖아요. 장화도 신고 바지도 바꿔 입고,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안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엉덩이는 빠지고 있지만 그분들을 갖다가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지율은 0.2% 올랐습니다. 0.2% 올랐는데 세상이 그걸 올랐다고 합니다. 표현을. 야, 진짜 나 이거. 근데 지금 모든 악재들이 다 노정돼 있어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수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인 그 모멘텀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고 정말 그 잘못된 인적 쇄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당무에서 손 떼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 반등하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오히려 그냥 더 떨어지지 않을 뿐인 거지. 저희 이상 어떻게 더 떨어집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의 그 지지율인데.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렁이 각시님 여론 조작이에요 하시는데, 분명 지금 리얼미터에 그 표집되는 그런 민심은 보수가 아직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와 보수가 서로 균형을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당 지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당 지지도에 더불어민주당이 13.7%를 앞서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유의미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중도라고 하는 사람에서도 있다. 그래서 48.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35.2%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이게 더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네. 조금씩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된 다음부터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57% 이상이 잘할 것이다라고 네.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민생과 외교안보 그런 얘기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까지 제시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 비대위 체제까지만 해도 처음 비대위 체제는 20%대까지 추락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비대위원이었지만 다시 40%대까지 회복한 상태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왔는데 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라도 반사적으로 좀 반사이기다. 저기 네. 그 국민의힘당이 많이 이제 떨어졌다 이런 게 많이 컸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서 성과를 내 가지고 그 당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기대감들이 이제부터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저 민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총 노령연금 예. 70% 100% 확대하고 20만 원, 40만 원 확대라는 얘기도 그 어제 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도 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유가가 워낙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그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하는 그것도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정기국회 통해서 그 부자 감세의 잘못된 기조들 있죠. 그걸 반드시 잡고 그런 예산들을 다시 원복시키고 서민과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저 윤석열 정부에서 깎으려고 했던 일자리 그것도 노인과 약한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지역화폐 예산 이런 것들 복구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치 탄압에서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이제 자체적인 그 성과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 해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특검을 갖다 통과시키냐 마느냐 이것만이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윤석열이 펑크내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메꾸면서 어떻게 보면 주워먹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초노령연금인데 저는 이게 이재명의 그야말로 결정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좀 얼얼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기초노령연금을 갖다가 제대로 주지 않고 뭉개려고 언론 프레이를 막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 재정 곳간이 비어가는데 기초노령연금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직격탄을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이제 국회 안에서 토론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이 의제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슈를 선점한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우리는 확대해서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선점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영전 TV에서 또 이 부분을 또 여러분 평택 김현정 TV에도 꼭 들어가셔서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전달하는 그런 유익한 TV입니다. 그런데 이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교통비 같은 거 환급해주는 이런 다양한 그런 정책들 이거 선제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예. 엄청 우리 서민들한테 완전 체감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자 감세 재벌 법인세이나 이거 13조 가량 정도가 지금 세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거 그렇죠. 안 하면은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고도 남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예.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를 갖다 줄이겠다고 했죠. 문재인 케어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노령연금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가장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정책들은 그 어르신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노령연금도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이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태극기 집회 가기 전에 네. 병원 들려서 이렇게 치료받고 문재인 네. 케이오 혜택 보고 가죠. 태극기 집회 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거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문재인 케이오 그래가지고 없으면. 실제로 우리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인이라고 추정되는 분이 자기가 윤석열 그 지지자인 거예요. 팬카페 회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노령연금과 문재인 케어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인 일자리도 왜 줄이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갖다 적어놓은 게 있더라니까. 이걸 잡고 가야 돼요. 이걸 잡아서 70대를 균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총선과 또 기타 선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민주당의 승부수 김현정 평택 김현정 TV 여러분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성수마트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수마트 지금 성업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이 김성수 TV의 후원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딴 거 필요 없이 추석 돌아오셔가지고 뭔가 좀 구매할 게 있다 생각되시면 성수마트에 와서 먼저 쇼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성수마트의 수익금의 아주 일부가 들어오는데요. 그것들이 또 쌓이게 되면 아주 튼튼한 프로그램 제작비가 되니까 여러분들 따따따.ssmart.co.kr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또 회원 가입하시면 배송료 공짜 혜택 드립니다. 배송료만 깎여도 요즘에 진짜 주머니가 그럼요. 진짜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네. 배송료가 뭐 적게는 3,300원, 많게는 뭐 5,000원 막 이렇게 나가요. 이 배송료 한번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정말 이렇게 재난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험이 막상 재난 상황에 가가지고 재구시를 못하게 되면 이게 뭔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보험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 뭐 설명도 듣고 약관도 보고 꼼꼼하게 하지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과연 우리 나이에 진짜 맞는 보험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확인해 주는 데가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클리닉을 한번 받아보고 나면 보험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용한 제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010-7612-3303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카톡으로 이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죠. 추석에서 푹 쉬지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 또 지역구 상황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러셨는데 뭐 이제 그 민주당이 제대로 대우를 정비했으니까 앞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기대가 되게 크고 저도 최고위원회 이제 제가 대변인은 당번이 있거든요. 당번 서는 날인데 전 이틀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제 월수금에 우리가 최고위원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 당번인 날은 제가 거기 배석을 하고 해서 이렇게 최고위원들 발언도 쭉 듣는데 확실히 그 제가 비대위원 할 때에 비해서 역할 분담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원팀이 되어 있어요. 딱. 원팀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딱 말한 것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 유능한 민생 정당의 기조를 명확히 갖고 있고 예.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탄압 대책이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 26명하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정치 탄압 대책에는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개 분과는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대책,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 관련돼서도 엄청나게 수사 고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전 국정원장이나 뭐 장관들 대상으로 그게 하나가 분과가 또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 분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대책위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가장 또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 그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기대가 되고 또 실제로 최고위의 그 실시간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한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전에 비해서.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국정감사 이제 시작되잖아요. 정기 국회 이제 시작됐고 이때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쪽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라는 메시지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정책을 그 제안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하시는 말씀처럼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그 말씀 직접 하시거든요. 국민들과 사법부를 믿고 우리는 민생에 전념하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그런 모습을 실제로 정기국회나 국감에서 보여줬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달라진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행보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월요일 날마다 나오셔서 정세 분석해 주시면서 네. 그것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임세은 교수님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심야 시사 있습니다. 김성수 심야 시사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으니까 심야 시사에서 오늘 이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다 못했던 얘기들 다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은 직접 응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야 시사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TV 물러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